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작 자료를 이제 다 제작을 하셨고, 뭐, 서로 이렇게 내용들을 인지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네.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5분 정도로 축약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그렇게 축약 발표를 하는 걸로 서로의 강의 내용을 서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리허설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파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오늘 저희 일정이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14일 날 오늘이죠. 화상회의 2차 하고 있고, 지난주에 경연 전체 병원들과 함께 저희 화상환경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서 필요한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영지원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또 각 병원들 경영지원실과 함께 저희가 맞춰볼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저희가 각 전체 경영지원실과 연자 원장님들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날짜를 오늘 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일요일 날 진행을 하면 원장님들 일정이 조금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10월 25일 일요일 날 진행하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요 마지막 주간 중에서 평일 6시 정도에 하는 건 어떨까? 아까 일하고 한다고? 발표가 때문에 학교 한다고? 6시요? 왜냐면 그 진료 중에는 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열심히 하나들 마마 하고 있어라. 그래 마마 이거. 힘든데. 그래서 저녁에 진행을 하면 6시쯤에 시작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연자 원장님들의 일정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먹고 비례식가는 월요일, 수요일 야간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빼놓고 그냥 화요일, 목요일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목 중에서. 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일요일에 진행하는 거는 힘드시겠죠? 일요일요? 어떠신가요? 네. 일요일요? 모르겠는데요. 뭐 공유 못 눌러? 잠시만 일단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일정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리허설이 안 되면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럼 세션을 나눠가지고 네네. 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왜냐면 원장님들 진료 중에 점심시간대나 이럴 땐 좀 조급하셔서 진행이 좀 힘들 것 같고, 퇴근하시고 6시쯤에 시작하는 걸로요. 6시 반에 끝납니다. 진료가. 6시 반. 네, 알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7시 정도. 7시. 저는 화요일이 야간이긴 한데, 일단 뭐, 어쨌든. 그냥 그러면 안 돼. 예, 나도 화요일 약간이라서. 하시면 야근이 되지 두 않을까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을, 원장님 가능한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틀 정도로 나눠서 할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원장님들께 따로 여쭤보고 날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원장님 저 순서적으로 할까요? 일정 순서대로 할까요? 예,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요? 네네. 이영섭 원장님께서 하얀 다른 순서를 원하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유 중지했고 문병준 원장님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하기 전에, 네. 한 분 하고 잠깐 얘기해 보는 것보다는 3명 쭉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네.
네, 그렇게 하시게요. 네, 근데 세분 쭉 하고 나서 전체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뭐 넣을 거나 뺄 거나 흐름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안 같아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한 명씩 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럼 일단 뭐 다들 역량을 믿고 세 분 같이 쭉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세 분의 그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네. 문명준 원장님부터. 방법이 있을 건데. 아, 이렇게 누르면 가능하고, 이렇게 누르면. 간단하고. 시작해 주세요. 들린가요? 네. 네, 공유 됐어요? 네. 이지 크라운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 수복 정리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이 한 사진의 발표 메모도 보인가요? 발표 메모도? 안 아니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냥 이 한 장 사진 예. 보인가요? 메모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안 되고. 메모가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니, 슬라이드 쇼를 하나 메모는 안 봐도 되잖아 우리가. 예. 네. 이 사진 한 장에 오늘 발표가 다 담겨 있는데요. 그 똑딱 단추, 뭐 스냅 패스트너라 그러는데 이 똑딱 단추를 오버덴처에 적용한 게 이지랍 어버트먼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태치먼트에 이 이지랍 똑딱 단추를 응용한 이지랍 어태치먼트 시스템을 오버덴처에 적용한 케이스고요. 이걸 임플란트 보철물에 적용한 게 이지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 크라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스크루 홀을 없앨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레지듀얼 스맨 제거가 용이하고 착탈이 용이하고 싱킹이나 루즈닝이 거의 안 생긴다 장점이 있습니다. 뭐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의 장점인 노 스크루 홀이라든지 스크루 홀이 작기 때문에 힘력이 이상적인 교합점을 생성하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착탈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철물 수리 및 페리 임플란타티스 같은 처치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솔리드 타입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싱킹을 미리 강한 체계를 이용해 싱킹을 유도하기 때문에 싱킹이나 루즈닝이 최소로 발생하고요. 좌측 사진에서 보시면 애니온 이지 포스트는 픽스처에 응력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지 크라운은 스프링에 응력이 집중되고 우측 사진이 이 이지 크라운의 최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측방력을 받았을 때 한쪽 좌측은 밴딩이 되고 좌측은 이게 딜로케이트 됐다고 표현되는데 들뜨면서 측방압을 픽스처 어버트먼트 계면에 전달하지 않고 상쇄시켜버리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서 측방압을 주면 크라운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약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측방력을 상쇄시켜서 이렇게 크라운이 루즈닝이나 탈락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이지 크라운은 이런 특별한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3개의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먼저 적절한 징지발 컵 하이트를 프로브로 측정을 해서 대개는 치은여나 2mm 정도의 마진이 위치되게끔 적절한 하이트를 선택을 해서 좌측이 실린더고요. 우측이 이제 솔리드 어버트먼트인데 징지발 커프 하이트하고 포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그 실린더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린더하고 어버트먼트를 결합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 드라이버가 리무벌 드라이버인데요. 리무벌 드라이버를 시계 방향으로 구강 내에 놓고 계속 돌리면 이렇게 실린더가 제거가 되고 구강 내에는 저는 솔리드 어버트먼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제거한 상태의 구강 내 사진이고요. 이거를 어버트먼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35N으로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조여줍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이제 동영상이 있긴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35N으로 조인 다음에 실린더를 다시 구강 내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 어태치 드라이버를 이용해야지 이게 없으면 굉장히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실린더를 다시 구강 내에 연결을 하고요.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 실린더를 구강 내에서 어버트먼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어크루잘 클리어런스가 적절한가를 체크를 하고요.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실린더를 다른 높이 실린더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인상은 통상 스냅온 임프레션하고 러버나 이게 디지털 스캔한 방식이 있는데요. 실린더의 포스트 하이트가 짧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한 스냅온 임프레션을 취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랩 아날로그를 꽂고 스냅온 임프레션 코핑 1번을 꽂고 스톤 포링 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건 동일하고요. 실린더 포스트 하이트가 적절할 경우에는 바로 러버로 인상을 뜨든지 아니면 디지털 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인트라오랄 스캐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주로 디지털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스캐닝을 기공소에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스캔 후에 측면 작업 모델 사진이고요. 이건 어크루잘 작업 모델 사진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기공소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는 실린더를 기공소에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구강 내에 남기 때문에 컴포트 캡을 끼워서 환자 이물감을 없애주고요. 기공물 이제 트라이를 할 때 컴포트 캡을 제거한 상태고요. 기공물 안에 보면 아까 실린더 내부에 이렇게 플랫한 서피스가 있는데 그 플랫한 서피스에 맞춰서 실린더를 보시는 것처럼 잘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좌측 사진에서 보면 안에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지르코니아 볼입니다. 지르코니아 볼이 어버트먼트 내에 있는 소켓 내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하고 크라운하고 결합된 거를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봐볼까요? 트라이하는 모습인데요. V치에 우리가 방금 떡 소리가 나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트라이인 끝입니다. 제거를 할 때는 리무버 드라이버가 따로 있거든요. 전용 리무버 드라이버가 이 스크루 홀레 시계 방향으로 계속 아까 실린더를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계속 제거를 돌리면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떡 소리가 나면 탈 장착이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크루홀을 막기 전 사진이고 이 스크루홀은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게 제거할 때 귀찮아서 그냥 환자한테 충격 주는 게 싫어서 그냥 스크루홀을 뚫어서 리무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요. 이 홀은 이런 테플론 테이프를 하방에 메꾸고 상방을 레진으로 메꿔주면 된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 스크루 어세스 홀보다는 직경이 굉장히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교합점이라든지 심미적인 게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좌측 크라운, 이지 크라운 장착 전이고 장착 후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한 6개월 정도 이지 크라운을
쓴 다음에 고강내에서 제거를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방에 풋 트래핑이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크라운 하방에도 프라그라든지 그런 치석 같은 게 침착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디스커션인데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팔로우 기간이 좀 짧긴 한데요. 26개의 이지 크라운을 했는데 탈락된 크라운이라든지 어버트먼트 루즈닝이라든지 그런 한 케이스도 없었고요. 그 이지 크라운의 제가 생각할 때 최대 장점은 보통 우리 오버덴처 어태치먼트에 말하는 그 리지드 커넥션하고 레질리언트 커넥션 두 차이인데, 이제 보통 우리 통상적인 어버트먼트는 리지드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지 크라운은 레질리언트 커넥션이어서 측방력을 이게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스크루 루즈닝이나 프랙처 같은 것들이 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력은 제조회사에서 보고한 거는 보통 초기에 68N이고 5년 사용 후에 34%가 감소해서 한 45N 정도로 감소한다는데, 보통 10에서 15N 정도가 우리 크라운 템포라리 세팅했을 때 제거할 때 그를 리무벌 토크가 한 15N 정도로 하니까 5년 후에 한 45N이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롱텀한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해버렸네. 끝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안 되나? 지금 김주현 원장님은 그 오류가 나서 지금 접속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황희동 원장님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인가요? 9명? 지금 오늘 김경환 원장님은 참석 못하실 것 같고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황희돈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그 임플란트 할 때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CGF, PRF 이런 걸 많이 쓰고는 있는데 한번 리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 그래프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할 거고요. 잠깐 화면이 안 나가네요. 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뭐 뼈 이식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 이식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하는데 뭐 이상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개괄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 또 자가본 또 알로그래프트나 뭐 합성골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장단점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골활성제, 성장인자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비교를 좀 할 거고, 여기서 이제 CGF, PRF 이런 장단점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CGF나 PRF 이런 것들은 플라틀릿에서 우리가 이제 디그래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뼈 이식 방법입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만들 건지,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게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PRP에서 시작해서 현재 CGF까지 갔는데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의 장단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구를 쓰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뭐 이런 표들은 당연히 쓰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자세히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장점, 어떤 것들의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피 뽑기가 좀 힘들어서 많이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피만 좀 뽑으면 그보다 훨씬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를 어떻게 끄죠? 아, 찾습니다. 아래쪽에 예, 화면을.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현 원장님 접속을 성공을 하셨네요. 원래 같은 세션이어가지고 화면이 나오면은 같이 들어보고 첫 번째 세션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김주현 원장님, 원장님 들리세요?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실게요. 네, 이영섭 원장님. 세션 해서 지금 첫 번째 세션 끝나지 않았어요? 김주현 원장님까지 하면 첫 번째 세션이 끝나는데 어. 지금 접속하는데 조금 이렇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서. 첫 번째 세션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냥. 아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몇 분으로 조정돼 있죠? 한 분당? 원래는 15분이고요. 부탁드린 것은 12분입니다. 12분 정도. 문명준 원장님은 흐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케이스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보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글씨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장단점 정리한 내용을 처음 시작할 때 장단점 정리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대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장기간 팔로우가 필요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팔로우가 필요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예전에 링괄 세스크루 같은 걸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한 5년, 10년 지나서 놓고 보면 안에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세면이 없으니까 재료 사이에 미세한 갭이,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갭 때문에 나중에 그 안에서 세균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조금 폐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탈착이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적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감안해서 같이 장기 팔로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팔로업해야 되겠는지를, 하나는 아까 리텐션 감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 한번 그것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장기 경과를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장기 경과를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황인도 원장님 케이스는 이렇게 흐름이 이제 한 1시간짜리 강의라고 하면 딱 흐름이 좋은데 15분이니까 앞에 어떤 이식의 필요성이나 뭐 이식제 분류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좀 줄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내가 CGF나 PRF를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거를 쓰는 어떤 이유와 좀 장점을 좀 더 부각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처음에 이론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정례 발표 세션이니까 정례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정례가 몇 개나 준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케이스는 뭐 한 7, 8가지 준비해놨는데 실제로 발표에는 한 3, 4가지만 하고 말까 네네. 싶습니다. 서너 개 정리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뭐 그래서 엑셀이라든가 뭐 CT라든가 팔롭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서너 개 케이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론 부분을 더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정리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 그냥 그거 케이스 하실 때요. 뭐 인디케이션이랑 콘트라 인디케이션을 좀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저도 이제 몇 개 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쓰면 안 돼야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 크라운. 타임도 오르고 또 패스도 오르고 음. VD도 오르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왕하시는 김에 소리 안 들려요. 아, 이지 크라운이요? 네.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이게 가끔 저는 이제 VD 짧은 것도 문제였고 패스 문제도 있었고 온라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배열 문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심은 것만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눈 감고 쉬우면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 못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서 못 한다라든가, 뭐. 디스커션에 넣어줘야겠네요. 네. 잘 심은 것만 쓰십시오. 네, 그럼 원장님 두 번째 세션 넘어갈까요? 김준호 원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넘어가. 사운드가 약간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른 분 없으면 두 번째 세션으로. 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연자분이 포항 이영섭 원장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항미래치과 이영섭입니다. 저는 소아의 생활치수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0... 원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잠시만요. 보통 제1대구치가 이제 6세 정도에 나오는데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충치가 생겨서 오면 진행돼서 오면 좀 이제 근관 치료를 하기가 많이 좀 부담스럽고 또 당장 러버댐 걸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치관 수복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이거 제가 이제 전공의 때 봤던 환자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치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아이인데 이제 돌이 되지 않은 아이도 이렇게 좀 이제 치아가 많이 이제 충치가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미성숙 영구치가 이제 치수가 이제 괴사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예후가 좋지 않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학부 교과서에도 있는 이제 치수 절단수, 이제 생활 치수 치료를 이제 이런 치근이 성장이 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해주면 조금 더 예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미 뭐 한 30여 년 그 이전부터 이제 이러한 치수 절단술의 경우 이제 어리고 이제 치근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 또 치수가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성공률이 꽤 이제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여 년 전에 이제 나온 이제 재료, 괜찮은 재료 MTA가 이제 MTA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치료의 예후가 더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기존은 뭐 이제 MTA가 적용된 치수 화방, 직하방에는 이제 치수가 괴사를 이루고 그 이제 더 치근단 쪽의 치수는 이제 감염을 막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뭐 이게 사실 이 치료는 뭐 치과 의사라면 뭐 두 손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격이라든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10여 년 전부터 또 출시가 된 이제 저희 국산 MT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화이트 MTA도 출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경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가격은 사실 그 이전의 가격이긴 한데 일단 경화 시간이 이제 소아에게는 경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보통 한 4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MTA가 경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산 MTA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 이제 그 이 화이트 MTA 이 회사에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나온 화이트 MTA도 전치부에 적용을 해보면 좀 변색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전치부에는 조금 다른 뭐 레트로 MTA라든가 다른 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이 사실은 뭐 이렇게 교과서에는 꽤 막 엄격하게 돼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소아의 경우에는 자발통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했을 때 꽤 괜찮은 예우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앞에서처럼 이제 이런 뭐 한 2살 정도, 1살, 2살 정도 애들 전치 치근이 이제 성숙하지 않을 때 펄펙토미 대신에 이제 치수 절단술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들 보셨겠지만 유구치의 경우에 이제 계승치가 없는 경우에 펄펙토미를 하게 되면 거의 5년 이내에 다 치근이 소실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해서 일단은 이 경우에는 펄펙토미나 풀토미의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치근이 다 결국 다 없어지게 될 거고요. 짧게는 1, 2년에서 3년에서 5년 내에는 다 없어지게 결국에 소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승연구치가 없을 때 물론 뭐 하악대구치를 전방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교정으로 이동한다는 게 앵커로스를 시키는 게 사실은 뭐 어릴 때는 할만하긴 하지만 요즘 스크류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할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악대구치를 전방 이동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럼 이제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상으로 인해서 치수 노출된 경우에도 어차피 부러진 후에 일주일 지나서 오신 분은 없고 한 3, 4일 지나도 별 문제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7번 하악 7번 같은 경우 C-쉐입 캐날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우식이 좀 깊으면 꽤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근관 치료를 하기에는. 이 환자는 제가 이게 결국엔 실패를 하게 돼서 근관 치료를 하게 됐고요. 크랙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수치의 경우는 엔도가 어려운데 저희 같은 GP들은 이런 차는 엔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로보토미를 함으로써 좀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치수가 좁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프로시저는 별게 없습니다. 뭐 이제 한 2mm 정도 치수를 절단하고 이제 애들은 이제 보철을 못 하니까 레진 충전하면 되고 이게 소심하게 삭제를 하면 이게 조금 시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대구치의 경우는 이제 치수각을 노출시키고 이제 외축으로 한 2mm 정도 삭제를 한 다음에 MTA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원주에 계신 원장님께서 프로토콜을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영석 원장님 슬라이드가 혹시 많이 남으셨나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7분 정도 경과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축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패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시간부 노출이 일어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애들은 실패를 해도 이제 뭐 근관 치료하면 대부분 다 치유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치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직 컬러를 못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해제해 주시고, 네. 네.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전창근 원장님 다음 순서이십니다. 역시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 해제를 안 하셔서 네, 한 분씩 되게 저도 해보니까 역시 생방보다는 녹방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녹방으로 하려고요. 그 전에 올려놔서 다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틀리겠습니다. 7분 30초. 이게 원래 30분짜리 영상을 찍고 오디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잘라내고 다 빼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10분짜리로 만들까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그냥 30분을 더 추가 녹음을 해서 이 정도 속도, 120% 속도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그냥 차라리 어차피 영상이니까 10분짜리, 12분짜리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oronectomy for third molar extraction. Mir Symposium 2020. 시작이 된 건가요? 사랑의 아픔처럼 맨출할 때 독적을 느낀다고 해서 최후방 부치인 제3대 부치를 우리는 사랑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 습관이 소프트한 다이어트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치아 규모와 근심 이동이 줄어들면서 치아 매복의 가능성이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많은 그죠? 경우에서 매복 소리 안 납니까? 부치는 외과 영상이 안 나와, 영상이. 그 화면이 안 나와요. 원장님. 아예 안 나와요? 예, 이게 지금 파일이면 파일 공유를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합니까? 화면 공유 누르시고 네. 파일을 열어주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셔서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파인더에서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같은 이거를 클릭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재생이 되고 있나요? 선생님 저는 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네. 네. 가장 높긴 하지만 50대에 보이는 자살이라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픔처럼 네, 잘 들립니다. 최후방 부치인 제3대 부치를 우리는 사랑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 습관이 소프트한 다이어트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치아 규모와 근심 이동이 줄어들면서 치아 매복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매복된 제3대 부치는 외과적 발치 가진 매복 중인 경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발치술을 위해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우대되어집니다. 2020년 브리티시 존스에 따르면 하치조 신경관과 연관된 하이리스크 매복 제3대 부치는 약 12에서 16%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이중 컴플렉스 서지컬 익스트랙션을 시행한 경우 알베올라 문절이가 약 9%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 분쟁이 휩싸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 분쟁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스트레스가 치과 의사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치과 의사의 평균 수명은 대략 66세라고 합니다. 폐암이나 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50대에 보이는 자살이라는 상당히 높은 사망 원인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CT로 촬영하고 진단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시근과 하치조 신경관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하이리스크 밴디블러서드 몰라 인펙션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콤빔 CT의 발달로 시근과 신경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다행한 일입니다. 코로넥토미는 치아의 치근 부분을 남겨둔 채 치관 부위만을 발치하는 수식으로 매복된 제3대 부치의 가족 발치성증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수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5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그러하듯이 사랑니 발치에 대한 공포로 겁이 많고 신경 손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신경관이 치근 사이로 주행하여
완전 발치 시 신경 손상 리스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넥토미 수식으로 신경 손상 없이 편안하고 빠르게 시관 부위만을 발치할 수 있었습니다. 펌메드의 코로넥토미 검색어로 저널을 찾아보면 약 140여 개의 많지 않은 논문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작성된 논문이 대다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넥토미와 관련된 최근 논문을 사이허브를 이용하여 전체 논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넥토미 치료가 토탈 리무브보다 하치조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10배 감소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루 감염, 드라이 소켓, 수루 통통 등 다른 발치 후 합병증들에서는 두 수식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브리티시 존스에서도 코로넥토미 수식이 하치조 신경 손상을 84%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넥토미만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인 마이그레이션 발생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2% 정도의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루트 마이그레이션은 수로 13개월에 2mm, 24개월에 약 3mm 정도 이동된다고 합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수로 12개월까지 가파른 치근 이동 그래프를 보이다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량이 완만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논문에 따르면 루트 마이그레이션은 6개월 안에 91%가 발생하고 12개월에 61%가 발생하고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루트 마이그레이션 발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넥토미 후 환자의 팔로업은 6개월 이후에도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수로 12개월에 한 번은 꼭 팔로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루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코로넥토미의 합병증이 수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크게 일어나고 필요한 경우 2차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넥토미 후 제3대 구치 잔존 치근의 루트 캐널 세라피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캐리스마 펄팔 패솔러지 인펙션이 없고 발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럭시에이션을 피하고 기저전보다 3mm 아래로 서브 모질을 시키며 1차 봉합을 잘한다는 조건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MTA를 사용하여 루트 캐널 세라피를 하는 것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코로넥토미 후 제2대 구치 운식 즉 본 디제너레이션은 양왕 힐링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코로넥토미는 완전 발치에 비해 하치조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이고 기타 다른 합병증은 큰 차이가 없지만 루트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고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고강외과 의사 73%는 하이리스크 맨디블라 서드몰라 발치에서 코로넥토미를 환자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비던스 베이스가 부족하고 2차 수술이나 합병증에 대한 리스크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코로넥토미 치료를 진행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복 발치에 대한 임상 스킬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코로넥토미를 분수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원에서는 사랑니 발치로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하이리스크 맨디블라 서드몰라 발치 환자는 코로넥토미 후 6개월 뒤 완전 발치를 시행하는 치료를 추천하여 신경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제3대 구치 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내복 발치로 내원한 환자 3,700여 명 중 코로넥토미를 시행한 162명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코로넥토미 직례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신경관에 밀접하게 접해 있다가 점점 멀어지며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시관의 섹션은 가급적 크게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2차 수술 후 접근성과 잔존 치근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관 섹션을 충분히 잘하는 게 치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내복의 경우가 오히려 섹션하기도 힘들고 2차 수술을 진행하기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정 치료로 우려된 내복 제3대 구치 발치를 신경 손상 때문에 거절하거나 신경 손상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들기보다는 안전한 코로넥토미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코로넥토미 치료를 받은 162명의 환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드라이 소켓, 통통 등의 기타 합병증도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트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은 첫 진단이 내려졌을 때 환자에게 문자였고 1차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의 내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37% 환자만이 2차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평균 팔로업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이리스크 매복 제3대 구치는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가 발치가 가능하냐고 이 병을
찾아온다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홈빔 CT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 이후에 1차 발치와 6개월 후 2차 발치로 나누어 안전하게 발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한다면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디스커션. 대부분의 하이리스크 매복 제3대 구치 환자가 타 병원에서 발치 의뢰로 내원하다 보니 1차 발치 이후 팔로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 단계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발치의 1차 과정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치료제로서의 MTA 사용과 프로넥토미의 보험 청구에 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변용환 원장님입니다. 변용환 원장님. 네, 네. 파일 열시고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물론. 네. 네, 보이십니까? 네. 네. 저는 에비던스 없이 그냥 케이스 발표 형식인데요. 아니, 이걸로. 네, 그래서 제목은 사랑니와 함께한 치아교정이라고 잡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케이스, 4케이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케이스 형식이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세 부위에 콘디지털 미싱이 있었던 분인데 아마 어렸을 때 추정하기로는 가채식 장치를 공간 유지한다고 쓰고 저희 병원에 이제 거기서 교정 다 하고 임플란트 심어야 됩니다 하니까 임플란트 식립을 CC로 내원했는데 이제 치료과에서 교정과로 리퍼드해서 올라와 있는 환자고요. 이유는 파노라마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구강내 사진이고요. 안모 사진, 엑스레이. 그래서 이제 스켈리털 클래스 3 마일드한 스켈리털 클래스 3 환자였고요.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이게 이제 하악 편압 발치인 것처럼 케이스를 35번이랑 45번 스페이싱은 폐쇄하는 걸로 하고요. 23번은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구치부 대학 관계가 상악 5번과 하악 6번이 맞닿기 때문에 상악 7번에 대합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8번이 이북에 나와 있어서 땡큐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악 스페이스를 메꾸는 걸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상악 7번의 대합치를 8번을 이용하는 케이스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프로파일 비교 이고요. 됐습니다. 4년 팔로업 사진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43세 여성 환자인데 이제 CC는 크라우딩이었고요. 근데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13번이 콘지니탈 미싱이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호프리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교정 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번이 미싱 관계로 6번이 호프리스 상황이어서 6번을 여기는 이제 교정 발치하는 것처럼 대체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4번 발치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양쪽 7번이 시저바이신 양상을 보였던 환자였습니다. 프로파일을 보시면 클래스 2 무턱에 가까운 환자였고요.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이렇게 하고 16번 미싱 자리는 17번과 18번을 16, 17로 대체하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치를 하고 공간을 메꾸고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전후 측면 비교. 그래서 6번 발치 자리, 6번을 자리를 이용해서 6, 7번을, 8번과 7번을 대체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2년 반 정도 팔로업된 사진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만 16세 여성이었는데 치료 당시 하악 77번이 심부의식이 심해가지고 17번은 엑스레이 상에서 태는 덜 나지만 지금 여기 우식 부위에 정확히 지금 내려와 있어 17번이 정출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지금 안모는 클래스 1에 가까운 환자였는데 프로파일은 클래스 3 느낌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애매했는데요. 4개 발치는 안무가 너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하악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량도 많아서 왼쪽만 발치하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치료 계획을 세웠고 상하 미드라인은 좀 좌측으로 쏠릴 수 있음을 환자한테 고지하고 들어갔고요. 하악 77번과 정출되어 있는 상악 17번은 8번으로 대체하는 치료 계획을 세웠고 하악 88번은 지금 특히 왼쪽 8번 같은 경우는 속옷이 발치도 해야 되는데 루트가 워낙 디스탈로 각도 자체가 메지알로 앵글레이션이 심해서 일단은 환자 보호자분께는 임플란트 가능성까지 고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악 8번 같은 경우는 루트 각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서 있는 각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왔고요.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린 나이에는 메지알로 자연적으로 좀 이동하는 걸 기대를 했다가 사정권에 들어오면 이제 장치를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 상악 미드라인도 좌측으로 그렇게 시프트량은 많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비교고요. 8번 이동하여 있는 모습이고요. 약 2년 정도 팔로업된 사진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만 18세 남성입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18세 남성이고요. CC는 아래턱이 나와 보여와 치아 사이가 떠요인데 엑스레이상 특이사항은 47번에 외육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의 오픈바이시라 완전 처음 초진식 서저리 케이스임을 직감할 수 있는 환자였고요. 보시고 그래서 치료 계획은 상악 편압 발치 후에 서저리 치료 계획을 세웠고 47번은 48번으로 대체를 하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7번 발치한 모습이고요. 발치는 저희 병원의 유민기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서저리 케이스라 구치부들 디컴펜세이션 폭 조절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저리 후에 한 달 반쯤 후에 이제 내원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마무리된 사진입니다. 8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 발치 후에 어느 정도 자발적인 맹출을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사정권에 나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인 6번까지 메인 와이어를 묶어놓고 섹션으로 여기 2개 치아만 가는 와이어를 써서 48번 루트를 메지알로 세우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본딩하고 모습이고요. 8번을 이렇게 7번자리로 대치한 모습입니다. 1년 정도 팔로업 사진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어떻게 써? 아유, 다들 그냥 치료를 더 훌륭하게 잘하시네. 뭐 어쨌든 이영석 원장님 케이스부터 이제 제가 좀 내용은 참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영석 원장님도 앞쪽에서 좀 도입 부분에서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처음 시작은 아주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MTA에 대한 정리 부분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거에 집중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 짧은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하기가 짧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데만 집중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증례 쪽으로 아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좀 쭉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넘어갔지만 이제 컴플리케이션이나 좀 주의할 점, 이런 뭔가 리케지가 생기니까 꼭 문제가 되더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션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굳이 이제 명분을 찾자면 어떤 임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취지에 집중을 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앞에 그 부분을 선생님의 직례 쪽으로 조금 몰아서 더 그 내용을 포인트를 잡아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저기 우리 저기 부대표님 그 제가 감히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동영상으로 약 뭐 1점 몇 배속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집중하려고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요. 줌에서 동영상 돌리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제가 줌 강의를 녹화 강의를 제가 계속 지금 그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거 축약본 만들려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놨는데 예. 동영상을 돌리면 인터넷 속도 때문에 줌이 끊겨요. 한 번씩 꼭 끊겨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슬라이드 파일을 돌리고 말로 하는 것은 잘 안 끊기는데 동영상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100% 끊깁니다. 한두 번 끊겨요 중간에. 그래서 좀 흐름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약간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물론 지금 축약본으로 빨리 넘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직례를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췌하고 팔로우 했을 때 뭐 6개월 후에 얼마 후에 그 텀을 넘어가는 그 사진이 지금 축약본임에도 축약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왜냐면 잘 안 하는 부분을 좀 더 보여달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컴플리케이션이나 사랑니 발치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동기부여 부분은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증례에 집중해서 좀 가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변영화 원장님은 증례에 집중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은데 너무 증례에만 집중해 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취지는 앞에는 이제 사랑니를 빼는 것이 집중했지만 이제 이거는 사랑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부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니가 필요 없는 치아가 아니고 임상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교정적인 부분에서 잘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그런 부분을 도입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그러니까 장점하고 그 다음에 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아 발치했을 때보다는 이제 다른 치아를 쓴 것보다는 사랑니를 썼을 때 교합에 이렇게 잘 참여시키기가 어린 환자들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성인 같은 경우는 교합에 정상적으로 참여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선생님 증례에서도 보면 그 사랑니가 약간 혼자 노는 그런 증례가 세 번째 증례인가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랑니를 썼을 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코멘트 정도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세션이 상당히 흥미있는 세션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다른 분들도 같이 보셨으니까 또 잠깐 의견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세션 넘어갈까요?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민기 원장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원장님도 다 이미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교합을 만들어야 이상적인 교합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몇 가지 케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 마모도는 평균적으로 한 2mm 정도까지 이렇게 마모가 되고요. 치아는 전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직 고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고경을 증가한 쪽으로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턱관절 장애가 줄어들고 그로부터 TF가 감소하고 또 앞골은 2급 질이기 때문에 보철물 파열도 상당히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직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바이럴 루이스를 침범하지 않으며 임플란트 주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안보 또한 좋아집니다. 이것의 단점으로서는 환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리거나 하면 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불편감이나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직 고경이 증가하는 언어장애, 치아의 클리킹, 저작의 어려움, 치아가 눈에 거슬리게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죠. 또 고경을 올리긴 하지만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도 볼이 물린다든지 턱이 전방으로 덮친다든지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입주위에 주름살 등등 또 TMJ 프로블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직 고경을 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대부분 하악의 생리적 안정이 프리웨이 스페이스나 윌슨 스페이스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연하 옆치, 치아가 연하 주기 시작할 때에 상하치아가 가벼운 접촉을 시작하는 부분들, 이렇게 CH 발음, S 발음, J 발음, FV 발음을 통해서 이렇게 발음을 통해서 수직 고경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주로 상하순의 긴장도, 상하 전치부의 심리적 위치 정도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 중추의 저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 보통 눈으로 확인하게 보기 위해서 고지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있고 또 일일이 이렇게 주자를 재가면서 안면 계측에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승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고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고경을 정할 때는 클래스 3가 보통 수직 고경이 증가할수록 클래스 2가 턱이 후퇴되기 때문에 클래스 2가 가장 어렵습니다. 클래스 2에서는 턱이 후퇴함으로써 행적으로도 이렇게 교합하기 맞추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전압을 한다 그러면 양쪽을 다 올리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데 환자 비용상 또 환자의 뭐 그런 치주적 문제도 있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경계를 먼저 보시면 초진 사진입니다. 정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환자분은 이쪽 이미 다 동요도가 있고 해서 이쪽만 먼저 임플란트를 하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고요. 심어서 올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수직을 교합을 많이 올리니까 처음에 초진 환자에 비해서 치아를 많이 떴습니다. 당연히 이쪽 반대편 보시면 많이 떴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대편을 이렇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양쪽으로 균형 교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보철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사진입니다. 반대편 보시면 상당히 높게 레진으로 보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클래스 2 분입니다. 전체 초진 사진이고요. 이렇게 초진 사진입니다. 이분도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쪽만 하시기로 하셨고 해서 한쪽만 거상을 해주고 상악 전치부는 이렇게 레진으로 전부 다 하악 전치부를 레진으로 포상을 해서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편악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초진 사진이고요. TF가 있으니까 3번이 이렇게 밀리고 공간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안 좋고요. 그래서 이쪽만 먼저 하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임플란트 심었고 그럴 때 보시면 이 정도에서 우선은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수직 고경이 굉장히 낮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팔로업 사진 때는 이렇게 더 올렸고 이쪽은 제가 임의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수직 고경이 높아지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보기 싫으니까 메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최종 때 굉장히 상당히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앞에 3번 공간 더 쳐주고 하니까 환자분이 반대편 하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악에서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편악 보시면 다 많이 규모가 심한 케이스입니다. 초진 사진이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심어서
프로비전을 만들어주고 편향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케이스입니다. 전략 보시면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초진 사진이고요. 공간들이 많이 떴던 부분들을 상악 전치부에 바이트를 높여줌으로써 프로비전 만들었는데 프로비전이 아무래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프로비전을 몇 번 더 거쳐주고 해줬고 이렇게 교합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초진 사진이고요. 최종적으로 교합을 상당히 높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케이스도 상당히 높여서 교합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발표할 때는 물론 이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교합이 무너진 케이스들을 앞 전치부에 보시면 이렇게 레진으로 부어서 하면서 전약으로 다 맞췄고요. 이렇게 맞췄고 여기는 저희들 이제 병원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다른 원장님 보셨고 제가 여기서부터 봤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프로비전을 교합을 더 높였습니다. 높여서 환자분도 훨씬 더 안모도 더 좋게 만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파이널 버전을 제가 시행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또 이렇게 다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전압은 다 쉽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맞추고 정말 맞춰서 파이널로 맞췄습니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규모가 심한 환자분들도 맞춰서 파이널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상악 전치부가 이제 오셔서 4개 심어서 오버덴처 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임플란트를 좀 더 나중에 더 심었습니다. 심어서 했었는데 이전 교합이었는데 이전 교합이 맞춰서 했는데 이전 교합보다 훨씬 교합이 수곡이 적어서 전치부가 계속 깨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적으로 이렇게 세팔로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교합보다 훨씬 더 높게 잘 형성해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종 사진이고요. 이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진 사진입니다. 이쪽 20번대가 없고요. 보면 이렇게 30번대가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클래스 2 딥바이트 케이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풍겨졌을 때는 36번 낭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수술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만 이제 보고 임플란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낭경은 제거하면서 바로 즉시식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식립을 하고 보고 봤더니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 TMJ가 완전히 전부 다 없어지는 그때서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불산으로 포셀린 상태에서 버칼의 이쪽에 댐을 치아가 턱이 안 밀리도록 버칼의 댐을 말고 이쪽에 링구얼 댐을 만들어서 오른쪽만 저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해 주고요. 오른쪽으로 식사를 하게끔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전체적인 왼쪽 끝났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 다시 계속 만들면서 오른쪽까지 전부 다 이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올라가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종 사진입니다. 최종 사진이고 4년 지났을 때 보시면 이렇게 턱 관절 자체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교합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 양성우 원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목소리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미루 치과 양성호입니다. 저는 케이스 2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풀마우스 케이스 하나하고 또 최근에 마무리했던 케이스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환자 정보고요. 초진 사진을 잃어버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첫 케이스는 항상 가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엑스레이 상태는 이런 상태고요. 중간에 한쪽을 저작할 수 있게끔 템포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압을 이제 상압은 발치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위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이 뒤에는 다 아시겠지만 김종철 원장이 만들었던 OP 파인더를 이용해서 OP 파인더를 사용해서 왁스업을 하고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사용한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모습입니다.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이제 전방 측방 운동 시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고 제가 폴마우스를 할 때 세팔로를 분석을 하는데 세팔로는 변용환 원장님께서 해주시는데 VD와 전치부 각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후의 사진인데 팔로업 사진인데 지금 보면 포철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보면 처음부터 임플란트 위치랑 그런 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인 것 같고 이 다음 케이스에서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탑다운이지만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디지털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환자분은 65세 여성 환자로 처진 시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과 처진 사진에서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은 상악은 26번과 27번이 너무 정출이 심해서 발치를 하고 하악은 8번만 남아서 하악은 그 부위만 임플란트를 하고 나머지는 풀 비니어 크라운으로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이때도 OP 파인더를 쓰고 이때 VD랑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환자의 시야를 맞추고 또 교합 평면을 맞춰서 바로 프랩을 하고 템포러리 덴처를 끼워준 상태입니다. 이게 완전히 프로비저널은 아니고 그냥 템포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악 발치된 부위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나서 알토게이트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가 이제 오세 인테그레이션이 끝났을 때 이제 프로비저널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야를 잡고 고리 가치를 통해서 시야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리 가치 여기 트레이싱이 되면 이걸 이제 디지털로 디자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하악 프로비저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도 이제 시야를 만들었지만 레진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프로비저널에서 시야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야를 체크하고 또 조정하기 위해서 코이즈의 엔티리어 디프로그래머를 써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티리어 디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좋은 점은 리프 게이지를 써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리프 게이지를 썼을 때 스텝선이 여러 명의 스텝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존 코이즈의 엔티리어 디프로그래머를 쓰면 그런 점이 이제 수월화해서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따로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20번 때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다시 파이널을 하기 위해서 마운팅을 한 모습입니다. 파이널을 마운팅했을 때 또 시야를 잡기 위해서 고리 가치를 썼고요. 그래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도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마지막에서도 코이즈의 엔트리어 디프로그래머를 써서 교합 조정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중간에도 처음과 프로비저널과 파이널 시 셋발로 사진이고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거랑 그리고 파이널 시 안무 사진이고 스마일 사진입니다. 청년 사진이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내원을 하셨는데 21번이 프랙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환자분도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21번을 임플란트를 하고 3년 후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2년 후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을 하고 나서 3년 후 모습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경우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처음부터 임플란트 위치랑 임플란트 위치 그리고 시야를 전부 다 계획해서 어느 정도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을 할 때, 디스커션입니다. 오피파인더, 루시아지그, 거디가치, 리프게이지가 이런 것들로 코보텍에서 나온 센트릭 가이드 시스템이 있는데 오피파인더는 오클루저 플레인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루시아지그는 머슬 인그램을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거디가치는 VD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시야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각화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프 게이지는 COCR 디스크레펀시가 리프 게이지를 통해서 COCR 디스크레펀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저는 리프 게이지보다 이런 풀마우스 케이스에서는 코이스의 엔트리어 딥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팔로 분석은 덴터페이셜 스켈레탈 밸런스에서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장님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최진 원장님, 예, 마지막이 지금 마지막이 김주현 원장님이 원래 첫 번째 세션인데 지금 그 노트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발표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김주현 원장님까지 하고 피드백 할게요. 양성호 원장님 화면 공유 해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는지를. 네, 줌 화면에서 저희 그 얼굴들 나오는 줌 화면에서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라고 있거든요. 하단이요, 원장님.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현 원장님. 김주현 원장님. 안 계신데. 네, 네, 김주현 원장님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 배터리가 2% 정도 남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 주세요, 원장님. 잠시만요. 네. 혹시 그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 선풍기 같은 거 켜두신 분 계신가요?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는 거 맞죠? 그
그 오늘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점심시간에도 사실은 테스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잘 안 돼가지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계속 업데이트하고 막. 네, 제게 안 돼서 이게 다른 사람 거 계속 빌려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적응하시기 좀 힘드시겠다. 하긴 하죠. 그러면 일단 그 얘기하고 다음에 그 하시는 걸로 하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저 지하철 끊어지겠어요. 집에 가야 돼. 그럼 유민기 원장님, 네, 부터. 유민기 원장님이랑 우리 양성 원장님들은 이게 한 2시간씩 시간을 따로 줘야 되겠는데. 이거 참 그 애로사항이 좀 있네. 두 분 케이스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유민기 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그 교합고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렇게 이제 거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나 또 그런 장점이나 또 실제로 이제 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흐름은 좋은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그 이거를 표현하려면 일단은 증례가 좀 너무 많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줄이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편측만 올렸을 때도 뭐 가능하다라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증례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이제 물론 좋지만 조금 더 한두 증례를 그 선생님 그러니까 증례를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약간 대표적인 증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올리는 그 장점, 올렸을 때 과정, 또 올린 후에 그 어떤 느낌, 그 평가,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발표가 어려운 게 본인이 느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랄까, 그냥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 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게 올릴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런 순서로 올렸고 또 평가는 어떤 점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세 개, 그러니까 편집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편집만 있는 경우 사실 제일 어려워하니까 특히 그 전치부가 이렇게 플레이어 되어가는 상황에서 교합을 올려서 교합을 안정 찾아가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실제로 임상에서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리는지 또 어떻게 올리는지 이 과정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나중에 뭐 이런 그 좋은 증례들이 많고 또 그런 그 임상에 대한 그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증례로 두세 개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슬라이드에 글씨 쓸 때도 좀 크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다들 연로하셔가지고 그렇게 작게 쓰면 사람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글씨를 가급적 크게 써서 뭐 제 생각에는 온라인 강의니까 한 뭐 이렇게 5줄 뭐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글씨도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례가 너무 좀 흥미로워서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양성 원장님도 굉장히 잘 해주셨고 또 흐름이 아주 좀 잘 짜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하셨는데 조금 이제 제가 보면서 저기 변영환 원장님 케이스일 때도 이제 제가 교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뭐 포맷을 못했는데 우리가 교합 환자의 세팔로를 보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 어느 부분을 보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보여줬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세팔로 세팔로 찍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팔로에서는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평가합니다라는 것을 한 2개만 특히 교합 고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세파라를 통해서 교합 구경을 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보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하나 짚어주시면 좋겠고, 또 같은 의미에서 아까 코이스의 안테리어 디프로그래머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그림을 본 기억은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걸 끼워가지고 어떻게 교합을 하지? 뭐 끼워서 저 며칠 보내나? 아니면 끼웠다가 뭐 거기다 바이트를 뜨나? 우리 뭐 저기 안테리어 그 바이트 지그처럼 그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셨으면 그 간단하게라도 이것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탁 막혀요. 보다가 저걸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좋은 테크닉을 사용하시고, 또 선생님은 그 테크닉을 통해서 상당히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안티레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면 그 케이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케이스 구성이나 내용은 아주 좋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다 되셨나? 김주현 원장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김주현 원장님과 김경원 원장님은 따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 권태경 원장님, 네. 권태경 원장님, 네, 오늘 연자 2차 화상회 했는데 마무리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말이 안 돼. 네? 이게. 네? 이게 없어, 이게 마이크가. 들리는데? 굉장히 잘 들려요, 원장님. 아, 잘 들려? 네. 아, 진짜로? 네. 아, 내가 마이크를 안 달았는데. 아, 미안. 어쨌든 뭐 케이스 발표가 너무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저는 되게 좀 뿌듯하고요.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만큼 됐으면 사실은 다음 주 발표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매끄럽고 이제 이래 하자고 이제 또 한 번 리허설까지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케이스가 너무 좋아서요. 케이스를 손대는 거는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임상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안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잡음이라든지 아까 그 동영상 할 때도 되게 잡음이 많이 섞이더라고요. 그게 또 귀에 많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사진들의 배열이 물론 원장님의 스타일들이 다 있으셔서 이렇게 배치나 이런 것 좀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음 발표자와 술전술의 위치가 막 바뀌고 아래위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든지 이 포지션을 바꾸기 어려우시면 그럼 이건 전 몇 개월 후라든지 이런 멘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혹시 다음 우리 리허설 할 때 조금 더 아까 태진 원장님이 했던 그런 부분하고 발표를 좀 더 편하게 너무 레벨을 높이지 마시고요. 이게 좀 초보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한 번도 풀마우스를 어시스트도 안 해보신 원장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약간의 설명과 이 사진을 정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주셔야죠, 벤트님. 네. 얼른 집에 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에 세션별로 제가 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려가지고 날짜 잡아서 최종 리허설 하는 걸로, 연자단 최종 리허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